찬바람이 싸늘하게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볼을 스치던 늦가을의 어느 날, 전라북도 남원의 한적한 동네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에서 박정순 할머니는 또다시 홀로 길고 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30년 넘게 새벽부터 밤늦도록 지지고 볶으며 꾸려왔던 시장 골목 안쪽에 정순이네 반찬 가게 간판을 내린 지 어느덧 반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젊은 시절 갑작스레 병으로 남편을 여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자식을 건사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청춘을 몽땅 반찬 가게에 쏟아부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커서 제 가정을 이루고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으니 한시름 놓을 법도 했지만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세월의 덮개만큼이나 깊은 외로움으로 채워져 있었다. 가끔 서울 사는 큰딸 지영이나 아직 대학생인 막내 손자 민준이가 찾아와 북적댈 때면 집안에 모처럼 사람 사는 온기가 돌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면 이전보다 더 큰 적막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짓눌렀다. 할머니, 이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요새는 어르신들도 이런 거 많이 하신대요. 사람들도 만나고 재미난 구경거리도 많고요. 얼마 전 민준이가 내려와 최신형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며 두근두근 시니어톡이라는 알록달록한 아이콘의 앱을 깔아주었다.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한참을 들여다보던 정순 할머니는 나가 이런 걸 다 뭐하러 하면서도 손자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사용법을 익히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영 어색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작고 빼곡한 글씨들은 눈을 금방 피로하게 만들었고 자판을 누르는 손가락은 자꾸만 엉뚱한 곳을 짚었다. 하지만 밤이 깊도록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반복되면서 정순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늘어갔다. 어설픈 솜씨로나마 동네 어귀에 핀 들국화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 다른 이들이 올린 맛집 사진이나 여행 풍경에 참 좋네요 같은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최수혁이라는 낯선 이름의 남자로부터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박정순 여사님. 프로필 사진 속 따님이신가요? 참 미인이십니다. 정순 여사님을 닮아 그런가 봅니다. 정순 할머니는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렸다. 프로필 사진은 몇 해 전 딸 지영이와 함께 지리산 둘레길 찻집에서 찍은 것이었다. 최수혁이라는 남자의 프로필에는 멋들어진 중절모를 쓰고 해외 유명 관광지인 듯한 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자신을 해외에 거주하며 작은 무역업을 하다 은퇴한 사업가라고 소개한 그는 정순 할머니보다 대여섯 살은 많아 보이는 중후한 멋이 풍기는 사람이었다. 그의 메시지는 깍듯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그날부터 정순 할머니의 단조롭던 일상에 잔잔하지만 설레는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밤늦도록 최수혁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자 비밀스러운 기다림이 되었다. 최수혁은 정순 할머니의 소소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무엇이었는지, 새로 산 화분에는 어떤 꽃을 심었는지, 시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에도 그는 늘 진심으로 반응하는 듯했다. 정순 할머니가 젊은 시절 즐겨 불렀던 이미자나 패티김의 노래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의 취향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아, 그 노래 저도 참 좋아합니다. 특히 동백 아가씨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려오지요 라며 맞장구를 쳤다. 정순 할머니는 수십 년 만에 누군가와 마음이 통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정순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은데 전화 통화 가능할까요? 어느덧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보름쯤 지났을까 최수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정순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이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젊고 부드러웠다. 그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참 곱고 온화하시다며 돌아가신 제 어머님 목소리와 비슷해서 그런지 더욱 정감이 간다고 했다. 정순 할머니는 괜스레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통화는 생각보다 길어졌다. 최수혁은 자신도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했고 하나 있는 아들은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라 명절에도 홀로 외롭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정순 할머니는 그의 처지가 남일 같지 않아 깊은 연민을 느꼈다.
외로움이라는 공통된 감정은 두 사람의 거리를 더욱 빠르게 좁혀주었다. 그는 정순 할머니를 내 황혼의 길에 찾아온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 마지막 로맨스를 함께하고픈 운명의 여인 등으로 불렀고, 정순 할머니는 그런 그의 말에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시장 골목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한평생 그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달콤한 관심과 노골적인 애정 표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망측한 하면서도 외출할 일이 없는데도 괜스레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희끗희끗한 파마머리를 매만지고 딸 지영이가 사준 화사한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는 날이 늘어갔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찬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계절이 되었다. 최수혁은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순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고 때로는 자작시라며 감미로운 시구를 읊어주기도 했다. 정순 할머니의 생일에는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작은 난초 화분과 함께 축하 카드를 보내오기도 했다. 카드에는 나의 사랑하는 정순에게 당신의 따뜻한 미소가 온 세상을 밝힙니다. 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순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이 진심이라 굳게 믿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위태로운 다리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지만 이 기분 좋은 설렘과 황홀경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이미 최수혁이란 남자에게 깊숙이 함락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최수혁에게서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정순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부탁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순 씨 말고는 제가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어서 그럽니다. 제가 한국에 급히 투자해야 할 사업건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해외 계좌가 동결되는 바람에 자금이 묶여버렸어요. 정말 아주 잠깐이면 되는데 혹시 200만 원 정도만 융통해 주실 수 없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해결되면 바로 이자까지 쳐서 2배로 갚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정순 씨, 저를 믿으시죠? 정순 할머니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200만 원. 그녀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시장 가게를 정리하면서 받은 얼마 안 되는 퇴직금 일부를 혹시 모를 병원비나 경조사비로 쓰려고 고이 모셔둔 통장이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수혁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라는 말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동안 그에게서 받은 수많은 위로와 따뜻한 말들, 함께 나누었던 웃음과 눈물, 그리고 그가 속삭였던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래, 이 정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사업하는 사람이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금방 해결될 거야. 정순 할머니는 애써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불안감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은행 ATM 기계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다. 그렇게 첫 번째 돈이, 그녀의 피와 땀이 섞인 돈이 최수혁이라는 남자의 정체 모를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돈을 보낸 직후 최수혁은 몇 번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정순 씨.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며 감격의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 일만 잘 해결되면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서 정순 씨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정순 할머니는 한편으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었구나 하는 뿌듯함과 다른 한편으로는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이내 최수혁의 다정한 목소리와 달콤한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희석되곤 했다. 그녀는 이미 늪에 발을 들인 개구리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빠져들고 있었다. 첫 번째 송금이 있고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최수혁에게서 또다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갑자기 어머님이 위독해지셔서 필리핀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액수는 지난번보다 훨씬 커져 500만 원을 요구했다. 정순 할머니는 망설였다. 어머니 병원비라니 이건 안 도와드릴 수도 없고. 그녀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다. 이미 한 번 돈을 보내준 터라 이번에 거절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최수혁은 전화기 너머에서 거의 울먹이며 정순 씨,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는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며 그녀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결국 정순 할머니는 또다시 은행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자식들 몰래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통장을 해지해야 했다. 그 후로도 최수혁의 금전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 추가 치료비가 필요하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데 밀린 세금 때문에 출국이 금지되었다. 한국에 있는 지인이 교통사고를 내서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등 이유는 끊임없이 만들어졌다. 요구하는 액수도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로 껑충 뛰었다. 정순 할머니는 평생 동안 아끼고 모았던 노후 자금이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최수혁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제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가끔씩 이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하는 이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때면 최수혁은 귀신같이 그녀의 심리 변화를 알아채고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그녀를 워감했다. 정순 씨,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제가 정순 씨에게 어떤 마음인데 제가 얼마나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모르시는군요. 정말 실망입니다. 라며 토라진 듯 며칠씩 연락을 끊어 그녀의 애를 태우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사실은 제가 그동안 정순 씨 몰래 한국에 당신과 함께 살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주 전망 좋고 공기 맑은 곳으로요. 이 문제들만 깨끗이 해결되면 우리 그곳에서 그림 같은 노후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세요, 나의 여왕님. 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그녀의 의심을 잠재웠다. 때로는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와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그런데 정순 씨의 따뜻한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당신만이 이 세상에서 저를 이해해주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그녀의 동정심에 호소하기도 했다. 정순 할머니는 점차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갔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최수혁이라는 남자를 중심으로만 돌아갔고 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자식들에게는 이 모든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이 나이에 남자에게 빠져 평생 모은 돈까지 다 날렸다고 하면 자식들 볼 낯이 없다. 차라리 이대로 조용히. 그녀는 점점 더 깊고 어두운 수렁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있었다. 결국에는 젊은 시절 남편이 남겨준 유품이었던 낡은 금반지와 비녀까지 처분해 돈을 붙이던 날 밤, 정순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정말 미쳤나 봐요. 손자 민준이는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내려왔다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예전에는 정갈하고 생기 넘치던 할머니 집안이 어딘지 모르게 황량하고 어수선해 보였다. 할머니는 부쩍 야위고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으며 전화벨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용돈을 드려도 예전처럼 기뻐하지 않았고 어딘가 늘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는 할머니 방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여러 개의 빈 통장과 함께 정체 모를 사람에게 큰돈이 여러 차례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수혁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감언이설이 적힌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할머니,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최수혁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할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민준이의 떨리는 물음에 정순 할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어른 방을 뒤지고 난리야. 당장 내 방으로 돌아가지 못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꺼. 평생 손주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온화한 할머니의 날카롭고 격한 반응에 민준이는 크게 놀라고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곧장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노년층 금융 사기, 로맨스 스캠 수법, SNS 사기 피해 등의 키워드를 닥치는 대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 가득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피해 사례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할머니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즉시 서울에 있는 어머니 박지영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디자인 회사 팀장으로 일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지영은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런 사기를 당했을 리가 없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당장 다음 날 아침 첫 차로 남원으로 향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이 통장들 잔고는 왜 다 비어있고 이체 내역은 또 뭐냐고. 최수혁이라는 사람 대체 누구야? 지영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통장들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정순 할머니는 딸의 매서운 추궁 앞에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는 사람 잠깐 사업 자금 도와준 것뿐이다. 내 아빠 살아계실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오랜 은인이다 라며 둘러댔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침통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민준이의 눈빛과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딸의 절박한 표정 앞에서 정순 할머니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최수혁과의 아름다웠던 관계,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였는지에 대해서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제발 그 사람만은 사기꾼이 아니길. 그녀의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이었다. 지영은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답답함과 절망감을 느끼며 가슴을 쳤다. 순박하고 정 많던 우리 엄마가 어쩌다 이런 터무니없는 사기극에 휘말리게 되었단 말인가. 그녀는 문득 오래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든 시절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던 아버지의 경찰 후배 강동철 아저씨를 떠올렸다. 몇 해 전 강동철 아저씨가 은퇴 후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났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영은 수소문 끝에 강동철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다. 며칠 후 약속한 시간에 맞춰 강동철이 남원의 정순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6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오랜 형사 생활에서 묻어나는 특유의 관록과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정순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더없이 따뜻하고 진중했다. 그는 정순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딸 지영과 손자 민준이를 잠시 내보낸 후 할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정순 할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때까지 멀치아 기다려주었다. 정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강동철의 진솔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최수혁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느꼈던 설렘, 전화 통화를 하며 나누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그리고 돈을 보내게 된 과정과 그때마다 느꼈던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감정들까지. 마치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사람처럼 정순 할머니는 두서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강동철은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몇 시간을 넘기도록 단 한 번도 말을 끊거나 그녀를 다그치거나 비난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가끔씩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맞장구를 쳐줄 뿐이었다. 어머니, 그동안 참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그놈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교묘한지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절대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정순 할머니의 긴 이야기가 끝나자 강동철은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위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감과 진심 어린 연민이 묻어 있었다. 그는 최수혁이라는 자가 사용한 수법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울린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임을 단번에 간파했다. 완벽하게 조작된 프로필, 상대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감성적인 접근, 끊임없는 애정 공세로 신뢰를 쌓은 뒤 시작되는 긴급 상황 연출, 그리고 점점 대담해지는 반복적인 금전 요구. 수많은 피해자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평생 모은 재산과 마음까지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던 터였다. 그 무렵 최수혁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박정순에게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애절했다. 나의 사랑하는 정순 씨, 드디어 모든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고 당신 곁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 한국의 아름다운 보금자리 계약금과 비행기 표만 있으면 이제 정말 꿈에 그리던 당신 곁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제발
이 불쌍한 수혁이를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가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자그마치 3천만 원에 달했다. 이미 가진 돈이라고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던 박정순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액수였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여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에 빠졌다. 이 돈만 어떻게든 마련해서 보내면 정말 그 사람과 함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정말 끔찍한 사기극일까?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과 점점 커져가는 의심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거센 풍랑처럼 흔들렸다. 한편 강동철은 손자 민준이와 함께 최수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스마트폰에서 최수혁의 SNS 프로필 사진들을 몰래 자신의 폰으로 옮겨와 강동철이 알려준 이미지 검색 사이트를 통해 역추적을 시도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최수혁이 마치 자신의 모습인 양 사용했던 수십 장의 사진들은 모두 해외의 한 무명 시니어 모델 에이전시 소속 모델의 화보 사진들이었다. 강동철은 최수혁이 박정순에게 언급했던 해외 사업체의 주소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국제사법공조 채널을 통해 은밀히 조회했고 예상대로 해당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였으며 사업자 등록 또한 허위임이 드러났다. 그는 또한 최수혁이 박정순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보냈던 해외 은행 송금 확인증이나 부동산 투자 계약서처럼 보이는 각종 서류들이 모두 포토샵 등으로 조잡하게 위조된 가짜 문서임을 날카로운 눈썰미로 간파해냈다. 모든 증거는 최수혁이라는 자가 박정순의 감정을 철저히 유린하고 금품을 갈취한 파렴치한 전문 사기꾼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강동철과 민준 그리고 딸 지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박정순 앞에 차곡차곡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최수혁의 진짜 얼굴이 담긴 수십 장의 모델 사진들,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의 정보, 조작된 은행 서류와 계약서들. 박정순은 처음에는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건 다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나한테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었어. 그녀는 현실을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애썼지만 차갑고 명백한 증거들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마저 무참히 잘라내버렸다.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허망한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박정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부짖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배신감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자책감,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는 처절한 절망감이 시커먼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내가 얼마나 눈뜬 장님이었던가. 이 주책 없는 늙은이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었던가. 아이고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소. 그녀의 처절한 통곡 소리는 한낮의 적막한 거실을 가득 메우며 듣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딸 지영은 산산조각 난 어머니의 모습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함께 무너져 내렸다. 엄마, 제발. 엄마 잘못 아니야. 그 개만도 못한 놈이 나쁜 놈이야.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민준이도 할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글썽였다. 강동철은 한동안 착잡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그 가슴 아픈 광경을 멀찌 지켜보다가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놈을 이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박정수는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강동철의 흔들림 없는 단호한 눈빛과 마주치자 마치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듯 아주 작고 희미한 불 같은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가지프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지독한 수치심과 자신을 향한 혐오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지만 곁을 지키는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와 강동철의 진심 어린 설득은 그녀에게 아주 작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셔틀처럼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였다.
파렴치한 사기꾼 최수혁을 자신의 손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그 끔찍한 결심을 한 것이다. 경찰 수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디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 최수혁은 대포통장과 대포폰 그리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신분으로 철저히 자신을 위장하고 있었으며 주로 해외 IP를 통해 활동하는 등 자신의 더 더러운 흔적을 감추는 데 매우 능숙하고 치밀했다. 강동철은 과거 강력계 형사 시절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꼬리조차 잡히지 않는 그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다. 박정수는 경찰서를 수시로 드나들며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그때의 끔찍했던 기억들과 마주하며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다. 피해 금액을 되찾을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는 담당 형사의 냉정한 현실 통보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여지없이 꺾어버렸다. 하지만 박정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다. 딸 지영은 회사가 아무리 바빠도 주말마다 남원을 찾았고 손자 민준이는 매일 저녁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살가운 목소리로 안부를 물으며 그녀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강동철 역시 틈틈이 박정순에게 연락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그녀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애썼다. 그는 박정순에게 비슷한 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심스럽게 소개해 주었다. 박정수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두렵고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다. 최수혁과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까지. 그녀의 솔직하고 담담한 글에는 순식간에 수많은 공감과 위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똑같은 수법에 당했어요. 힘내세요. 할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신고할 용기를 얻었어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박정순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힘과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비록 가면 뒤에 숨은 익명이지만 자신의 아픈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아주 작은 보람과 함께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싸늘했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남옆 땅에도 마침내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박정순의 마음속 깊이 패였던 상처가 하루아침에 깨끗이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칠흑 같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먼지 쌓인 창문을 활짝 열고 집안 곳곳을 쓸고 닦았으며 마당 한쪽 버려진 땅에는 작은 텃밭을 일궈 상추와 쑥갓 씨앗을 뿌렸다. 오후에는 경로당에 나가 오랜만에 만난 동네 할머니들과 쑥개떡을 나눠 먹으며 웃음 섞인 수다를 떨기도 했다. 물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손자 민준이가 작은 꽃 화분 몇 개를 사들고 할머니 집을 찾았다. 그는 예전처럼 할머니의 스마트폰에 이것저것 새로운 기능을 알려주는 대신 할머니와 함께 마당 한쪽에 나란히 앉아 알록달록한 봄꽃 모종을 심었다. 호미질이 서툰 민준이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박정수는 그런 손자의 모습이 마냥 사랑스럽기만 했다. 할머니, 이 노란 꽃 이름이 뭐예요? 향기가 참 좋네요. 그거? 저건 수선하고 이건 프리지아라고 하는 꽃이다. 내 어릴 적에 하늘나라로 간 내 외할아버지가 참으로 좋아하시던 꽃이지. 봄이면 늘 마당 가득 심어놓고는 했단다. 박정수는 흙이 잔뜩 묻은 투박한 손으로 민준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과 회한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짙은 그늘 속에서도 아주 작고 여리지만 분명한 희망의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펼쳐졌던 달콤하지만 허망했던 가짜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던 지난날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아픈 흉터로 남았지만 그녀는 이제 현실 속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따뜻함을 다시금 가슴 깊이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낡은 스마트폰에서는 언젠가부터 두근두근 시니어톡 앱이 조용히 삭제되어 있었다. 대신 민준이가 새로 깔아준 금융사기 예방 알림이 앱이 가끔씩 어르신을 노리는 신종 스미싱 주의보 같은 조용한 알림을 보내오곤 했다. 박정수는 그 알림을 볼 때마다 쓰라리고 아팠던 과거를 자신도 모르게 되새기면서도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달콤한 말에도 어리석게 마음을 내주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그녀는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마치 모진 겨울 추위를 꿋꿋이 이겨내고 마침내 햇살 아래 수줍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이름 모를 들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삶을 향해 조심스러운 첫발을 내딛고 있었다.